국내외 악재가 겹치며 코스피가 6개월 만에 3,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완전히 새로운 은행을 선언하며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며 12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던킨도너츠 위생 논란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자 최초 제보자가 또 다른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국내외 악재가 겹치며 국내 증시가 휘청거렸습니다. 코스피는 6개월 만에 3,000선이 무너졌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증시의 불안, 헝다그룹 거래 정지 등 주식시장 악재가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89% 하락하며 2,962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년 만에 3,000선이 붕괴된 겁니다. 장중 연고점과 비교하면 약 10%가량 빠졌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6,200억 원대 매물 폭탄을 쏟아내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삼성전자는 1.37% 하락하며 7만 원 선마저 위협받았고 SK하이닉스는 10만 원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3%가 넘게 급락했습니다. 원자재값 급등과 국제유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로 실물 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시장 급락을 야기했습니다. 미국 내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나스닥 지수가 2%대 급락하는 등 미국 증시의 조정도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의 헝다그룹 주식 거래 정지, 전력난 고조 등도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대내외 악재가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2.83% 하락한 955선까지 밀렸습니다. 증권가에선 내년 초까지 이러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 개별 기업의 실적에 따라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완전히 새로운 은행을 선언하며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후발 주자인 만큼 대출은 금리를 낮췄고 예금은 높이는 등 파격적인 조건의 상품으로 고객 확보에 나선 건데요. 윤다혜 기자입니다. 최고의 혜택을 고객에게 먼저 제시합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의 불편을 줄이고 더 넓은 범위의 고객을 포용합니다. 국내 세 번째 인터넷 은행인 토스뱅크가 오늘부터 사전 신청에 참여한 고객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서비스 개시에 나섰습니다. 앞서 토스뱅크는 지난달 가입 기간과 예치 금액 등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연 2% 이자를 지급하는 수시 입출금 통장 사전 예약을 진행했는데 신청자가 110만 명이 몰리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토스뱅크는 후발 주자인 만큼 당분간 파격적인 조건의 상품으로 승부수를 띄울 전망입니다. 일반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연 2.76%로 한도는 최대 2억 7천만 원입니다. 지난 8월에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 연 3%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토스뱅크는 출범 초기 이벤트성 상품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같은 파격적인 조건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홍민태 대표는 연 2% 금리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비용 구조라며 이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토스뱅크 마이너스 통장은 최대 한도가 1억 5천만 원까지 나와 연말까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중단한 카카오뱅크 이용자를 다수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토스뱅크는 고신용자는 물론 중저신용자와 1,300만 금융 이력 부족자, 즉 신파일러에게도 합리적인 금리와 대출 한도를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올 들어서만 1억 5천만 원이 넘게 오르며 12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5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9,978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앞서 지난 4월 처음으로 11억 원을 돌파했고 9개월 만에 1억 5천만 원이 넘게 오른 겁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아파트 증여 건수는 58,298건으로 집계됩니다. 매매, 분양권 전매 등 전체 거래에서 6.8%에 달하는 수치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이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전체 거래 건수 가운데 증여가 1,355건으로 13.9%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4년 연속 오름세이면서 증여 비중도 역대 최고입니다. 아파트 거래가 줄어드는 가운데 집값 상승 기대감과 양도보다 낮은 세율로 인해 아파트 증여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부동산 시장 조금 전에 많이 올랐다 이런 기사 전해드렸는데요. 시장이 거침없죠, 여전히. 그나마 추석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값 오름세가 좀 줄어들고는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안정기로 접어드는 시그널인지 아니면 널뛰기를 위한 숨고르기일지 누구도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그냥 여쭤볼게요. 지금 2주 연속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내린 건 아니잖아요. 하락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우선 최근에 이제 예. 연휴 기간이 길면서 아파트 가격이 조금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러니까 연휴가 끝나면서 다시 이제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최근에 아파트 호가들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아파트 값이 당분간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거래는 줄었지만 간혹 거래되는 것들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혹은 장기적으로는 대선 전까지는 아파트 값이 강보합 상태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와중에 정부는 지금 주택 공급 엄청나게 많은 양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3기 신도시 있고요. 2사 대책이 있는데 공급이 목표대로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게 빠른 정책 시행이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정부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정부가 내놓고 있는 공급 정책만 다 하더라도 사실은 100만 가구 가까이 되는 엄청난 물량인데도 이걸 지금 계획대로 모두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2025년이 좀 넘어야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도심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사업성에 따라서 또 사업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공급 목표는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정부가 지금 약속한 주택 공급, 입주 시기가 되면 다 된다면 좀 과잉 공급 우려도 있잖아요. 결국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시기에는 집값 하락이 올 수 있고 또 안정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결국에는 정부가 처음에 제안했던 3기 신도시의 입주 시기를 좀 더 땡긴다면 당연히 이제 주택 시장의 어떤 매매값이라든지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안정세를 좀 전월세 가격의 안정세를 찾으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수는 있지만, 최근에 사전 청약을 이제 막 시작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3기 신도시 안에 있는 계획들 중에서는 계양 신도시밖에 분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이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5년 이후라고 보여진다고 하면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수도권의 공급량이
정부의 목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당장 입주 때가 되면 과잉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는 아직까지 좀 긴 기간이 남아 있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문제는 시장의 입주 물량 혹은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전월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든지 또 시장의 전세 매물이 월세로 전환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전세 매물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공급 정책을 좀 더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계획을 좀 더 앞당겨서 빠른 입주를 하게 하는 게 결국에 시장의 안정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정부가 지금 금리 올리고 있고요. 대출도 더 옥죄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거래 절벽이 지금 현장에서 심화됐다라고 하는데 한두 건의 소수 거래가 신고가 찍으면서 시장이 좀 흘러가는 모습도 지금 여전합니다. 이 같은 현상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저가 아파트들이 많았던 서남부권이나 강부권 지역들까지도 사실 최근에 아파트 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이제 일반 실수요자들이 쉽게 대출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끌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소수 거래가 되면서도 신고가가 계속해서 생기게 되고, 그 신고가로 인해서 주변의 호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들이 이어지면서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는 안 되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소수의 거래들이 신고가를 찍으면서 호가 중심의 가격 상승 시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 아예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청약 점수 쌓는 게 하루 이틀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말이죠. 어떤 준비들을 그래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실수요자들의 청약 점수는 당연히 낮은데 반해서 또 기존 구축으로 입주가 되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택을 구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청약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내 집 마련,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이라든지 이런 어떤 추첨제 물량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그냥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은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강북권이라든지 혹은 집근 상기 신도시가 들어오려는 그 주변 지역에 좀 저렴한 주택들이 아직까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을 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이 다양한 공약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님이 보시기에 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그러면 전월세 시장이 좀 더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공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일 우선순위 돼야 되는 게 전월세를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본의 압박을 받지 않게끔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또 한쪽에서는 지금 공급되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기존 주택들의 어떤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점들이 문제거든요. 따라서 기존에 발표했던 어떤 새로운 정책보다는 상기 신도시라든지 서울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의 어떤 택지 개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서 공급 정책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주택 시장을 좀 더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주택시장 이야기 해봤고요. 장재현 리얼투데이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던킨 도너츠 공장 위생 불량 문제 최초로 외부에 알린 제보자가 비위생적인 공장 설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영상 조작 의혹을 제기한 SPC에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요.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7월 촬영된 던킨도너츠 공장입니다. 도넛 제조 설비 위에 기름녹과 유증기가 응결된 누런대가 달려 있습니다. 설비 안쪽도 마찬가지. 도넛들이 시럽으로 코팅되는 설비입니다. 도넛들이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지는 공간의 천장 환풍구엔 까맣게 먼지가 끼어 있고 작업자의 흰색 모자 위엔 누런 기름녹이 떨어져 있습니다. 설비 곳곳엔 기름녹과 유증기가 결합돼 방울이 맺혀 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도 매달려 있습니다. 도너츠가 지나가는 시럽 밑을 손가락으로 닦아내자 곰팡이로 추정되는 까만 때가 묻어납니다. 도넛이 지나가는 설비 라인엔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물질이 가득합니다. 재사용하는 시럽 주변에도 검은 때가 있습니다. 떨어진 시럽은 다시 모아 재사용됩니다. 도너츠가 지나가는 라인 바로 위 환풍시설은 까만 먼지가 가득합니다. 환풍기 먼지는 도넛에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 지난 1일 SPC가 던킨도너츠 위생 논란에 대해 영상 조작 정황이 발견됐다고 반박하자 SPC 파리바게트 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새롭게 공개한 영상입니다. 대책위는 비위생 문제는 공장 전반에 대한 문제라며 공익 제보 이후 SPC가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믿었으나 대응은 정반대였고 식품 테러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분개했습니다. 특히 제보자는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무런 개선 조치가 없었고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SPC가 문제 제기를 한 제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보직을 변경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SPC는 제보자를 출근 금지시킨 상황. 대책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며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농심 신라면의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난 1986년 신라면 출시 이후 35년 만에 처음인데요. 농심은 신라면의 3분기 누적 총 매출액 6,900억 원 중 해외 매출액이 전체의 53.6%인 3,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밝혔습니다. 현재 추세를 이어갈 경우에 신라면은 올해 해외 매출 5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신라면의 누적 국내외 매출액 예상 금액은 9,300억 원으로 연매출 1조 원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농심은 해외 매출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수년 내 회사 전체 매출에서도 해외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조만간 유럽에서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한 정식 품목 허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산 코로나 치료제의 해외 진출이 가시권에 들어온 셈인데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셀트리온은 최근 유럽의약품청에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정식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레키로나에 대한 허가 신청 전 사전 검토 절차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유럽 당국은 셀트리온의 각종 데이터가 허가 절차 진입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회사 측에 정식 품목 허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키로나는 국내에선 지난달 17일 식약처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를 획득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레키로나가 이미 글로벌 3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한 만큼 유럽에서도 정식 품목 허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어 세계 시장 진출도 가시권에 들어온 셈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이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유럽 정식 품목 허가 신청 소식에도 셀트리온의 주가는 오늘 장중 52주 최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레키로나의 경제성에 대한 기대가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키움증권은 셀트리온의 3분기 매출을 전망하며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3상 중간 결과 발표로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고 복용 편리성과 항체 치료제 대비 낮은 약가가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하반기 매출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레키로나의 유럽 계약이 지연되고 있고 램시마이스시의 매출 증가세도 더디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국 정부의 진단키트를 공급하게 되면서 새롭게 매출이 발생하나 마진이 낮고 고마진인 램시마이스시 및 레키로나의 매출이 부진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제치고 3분기 말 기준 국내 주식 재산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14조 1,600억 원으로 국내 그룹 총수 중 주식 재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분기 국내 주식 부자 서열 1위에 올랐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주식 평가액은 12조 5,700억 원으로 3개월 사이 5조 원이 증발하며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전기차는 주행거리와 첨단 기능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었는데요. 낮은 가격을 앞세운 경형 전기차의 인기로 혁신보단 가격 경쟁의 흐름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경형 전기차 이업입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km를 훌쩍 넘지만 가격은 1,000만 원대 후반입니다. 이처럼 효율을 앞세운 경형 전기차가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오늘 산업동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유럽 전기차 시장의 특징으로 경형 전기차 판매량 확대를 꼽았습니다. 전동화 외의 혁신적인 특징을 찾아보긴 어렵지만 주행거리가 200km 수준이고 기존 전기차 대비 가격이 낮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새롭게 부상한 경영 전기차 시장에선 폭스바겐 그룹이 36%의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 스텔란티스가 28.8%, 다임러 17.7%, 르노 16.7% 순입니다. 국가별로는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의 3강 체제가 굳건했습니다. 지난 2분기까지 3개국의 점유율을 합하면 경영 전기차 시장의 약 80%에 이릅니다. 경영 전기차 시장의 확대 배경으로는 정부의 전기차 구매 지원 정책이 꼽힙니다. 판매 가격이 낮을수록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역진적 구조와 코로나19 이후 보조금 상향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1가구당 차 한 대를 가지고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일충전 주행거리 긴 부분을 상당히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었는데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가성비 좋은 전기차로 이게 소형화되는 이런 문화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오는 2023년 현대자동차 캐스퍼의 전기차 모델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모델 2와 르노5 등 주요 완성차 기업의 경소형차 확대로 가격 저감 경쟁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59.9%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폐업을 고려한 주된 이유로는 매출액 감소,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의 부담, 대출 상환 부담 및 자금 사정 악화 등이 꼽혔습니다. 응답자들은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확대를 들었고 임대료 직접 지원, 대출 상환 유예, 또 만기 연장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4년 새 대형 편의점 4곳의 평균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가맹점 사업자들은 되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 본사의 평균 매출액은 20조 4,300억 원으로 4년 전보다 27.2%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20억 8,700만 원으로 4년 전과 비교할 때 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수요일인 내일 중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우선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강원도는 내일도 종일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영동 산간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에도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곳곳으로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는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안개가 매우 짙겠는데요. 강원 지역은 종일 비 예보까지 들어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는 중부는 선선하겠지만 남부 지역은 낮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3도,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수도권은 내일 가끔 비가 내리다 낮까지 그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3도, 종일 비가 내리는 춘천은 19도로 서늘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도 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속초가 17도로 대부분 20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28도, 부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은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중부지방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서울의 낮 기온은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